한 분야 최고의 스페셜리스트와 함께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는 비욘디 정진희 PD이고요. 오늘도 매주 수요일 8시에 진행되고 있는 정진희 쇼, 우리 시대 최고의 스페셜리스트를 찾아서 코너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췌장암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췌장암의 치료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무서운 암 중에 하나로 알려진 췌장암인데요. 어떻게 하면 생존율, 완치율을 올릴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교수님께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실 스페셜리스트는요, 바로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의 이광혁 교수님과 함께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뵙게 되네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예. 또 나와주셨죠. 예. 너무 또 이렇게 감사하고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를 드렸는데요. 그간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글쎄요, 근황 좀 들려주세요. 여기 나온 지가 한 반년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날짜를 이렇게 봤더니 6월 달에 제가 여기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도 지금 제 위치에 있는 모든 교수님들과 비슷하게 하루하루를 좀 길게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또 바쁘게 이제 살아가고 계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난번에는 췌장암의 현황, 위험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조기 발견이 어려운 이유, 신호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배워봤는데, 오늘은 어떻게 하면 생존율을 좀 올릴 수 있는지 정말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워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자세히 배워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그 췌장암 생존율을 먼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예,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네, 슬라이드 잠깐 보면서 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췌장암에 대한 국내 통계입니다. 보시다시피 2000년도에는 이제 5년 생존율이 9%, 2021년도 한 20년 지나고 나서 한 16% 정도로 올라갔고요. 발생률도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미국 데이터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수술하고 난 다음에 췌장암 환자가 얼마나 사느냐에 대한 데이터인데, 이게 1992년도부터 1998년, 2004년부터 2013년인데, 보통 수술하고 나서 크기가 아주 작은 경우도 생존하는 기간이 24개월, 38개월 정도 돼서 한 2년, 3년 정도 보통 평균 수명이 한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제 일찍 재발하시는 분들도 있고, 10년, 20년 넘게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췌장암은 아무리 치료를 잘 해도 평균적으로는 한 4년 정도 살고, 그 다음에 5년 생존율이 한 20% 안 되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예후가 썩 좋지 않은 암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교수님, 근데 그 1A기에 수술을 해도 그 생존 기간이 38개월이라고. 네, 이게 이제 약간 네. 좀 옛날 데이터긴 하고, 요즘은 이게 한 40%, 50% 정도까지는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2004년도부터 2013년이니까, 이게 사실은 수술하고 5년 관찰을 해야 이제 데이터가 모이니까 2018년도에 발표한 거고요. 그래서 이거보다 좀 좋아지긴 했는데, 그러니까 아주 초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조기 위암 수준의 췌장암을 수술을 해도 50%가 안 되는 건 어쨌든 현실입니다. 이게 재발을 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네, 재발을 잘 합니다. 근데... 재발을 잘 합니다. 예, 그게 이제. 네네네. 그 재발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췌장암이 일부는 그 진단될 때 아주 작아도 그 자리에만 있는 거로 생각되지만은, 네. 많은 경우에는 눈에 안 보이는 미세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진단했을 때 아주 작지만 눈에 안 보이는 전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췌장암을 수술할 때 많은 경우에 항암제 치료를 하고 수술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예전에는 아주 좀 진행한 경우만 항암 치료를 했는데, 요즘은 이제 수술이 가능한 경우도 일부는 항암제 치료를 하고 수술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럼 이제 모든 수술하기 전에 항암제 치료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고, 아직까지도 어느 쪽이 더 좋다는 건 아직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미세암이라는 게 참 무섭게 들리는데. 미세전이암. 미세전이암이라는 게. 그러면 이 미세전이암은 영상으로는 안 보이는. 네, 그렇죠. 우리가 현대의학으로 발견하지 못하는 전이가 아주 작지만 눈에 안 보이는 전이가 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를 발견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걸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혈액을 뽑아보면은 실제로 아주 작은 췌장암도 혈액 속에는 암세포가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혈액 속에 암세포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미세 전이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혈액에 있는 암세포가 전이 병소에 가서 거기서 정착을 해서 쉽게 해서 거기서 자라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됐느냐 안 됐느냐를 이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뭐 세포가 한 많이 모이면은 가능한데 뭐 100개, 1000개 있을 때는 아직까지도 현대의학이나 현대과학으로는 그걸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계속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러면 지금 현황에 대해서 잠깐 예.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좀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잠깐만 인사 나누어보고 또 시작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오영도님, 이제 알람 받기 해놓고 8시에 들어오셨다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될 것 같다고 말씀을 주셨고, 또 조이킴님, 윤희님, 엔젤님, 그리고 조인경님 또 인사 주시고 질문도 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질문은 잘 정리해 두었다가 이야기 좀 나눈 후에 질문 받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아까 잠깐 또 언급을 주셨지만 검진을 통해서 일단 그래도 빨리 발견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지 또 궁금합니다. 이게 사실 췌장암이 이렇게 아주 그러니까 예후가 나쁘고 무서운 암이긴 하지만은 다행히도 이게 굉장히 드뭅니다. 이게 보통 저희가 10,000명에 1명 생긴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10,000명에 1명 생기는 암을 우리가 95% 내지 99.9%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 검사를 가지고 했을 때 얼마나 발견해낼 수 있느냐, 얼마나 쉽게 얘기해서 잘못된 진단을 피해서 발견할 수 있느냐,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한 명의 환자를 진단하는 한 100명 정도를 오진을 해야 되는 그런 수학적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결국에는 췌장암이 의심이 될 때 CT를 찍어서 저희가 선별 검사라서 췌장암을 진단을 했습니다. 그럼 췌장암이 의심이 되면은 확진을 하기 위해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확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가 저희가 현재 할 수 있는 게 이제 초음파 내시경 유도와 세치 흡입술이라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지금 췌장암이 있는 겁니다. 췌장암이 있으면은 이 췌장암을 이와 같은 바늘을 가지고 찔렀습니다. 바늘을 가지고 찌르는 게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럼 보시면은 이게 이제 췌장에 있는 혹을 찌르기 위해서는 췌장을 이 바늘이 통과를 해야 되겠죠. 일단 네. 정상 췌장을 통과하면 그럼 이제 거기에 염증, 췌장염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이게 빨갛게 보이는 게 혈관입니다. 췌장암이 여기 있는데 불과 몇 미리 떨어져서 보통 혈관이 있거든요. 췌장 주변에는 혈관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고 암이 생기면은 췌장이 혈관에 굉장히 가까워서 쉽게 혈관을 침범해서 수술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게 이제 췌장암의 특징인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혈관이랑 아주 붙어 있기 때문에 바늘로 찌를 때 조금만 잘못하면 이제 출혈 같은 게 생겨납니다. 물론 뭐 이렇게 생겨나는 게 이제 1000명에 1명, 뭐 10,000명에 1명 이렇게 아주 드물게 생겨나지만은 한 명을 진단하기 위해서 이제 100명의 쉽게 얘기해서 췌장암이 아닌데 CT 있는 사람들을 하다 보면 그 중에 한두 명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 진단하려면 1명 정도는 이제 합병증이 생기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해서 이제 췌장암에 대한 이제 건강검진을 실시하게 되면요. 하지만 뭐 현실적으로 만약에 이제 본인이 췌장암이 걱정이 돼서 검사를 하겠다 그럼 이제 CT를 찍어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CT를 찍었을 때는 췌장암 진단 과정에 합병증 위험이 있고 췌장암을 의심돼서 쉽게 해서 갑자기 PD님한테 누가 췌장암이라고 얘기를 딱 하면은요. 그 다음부터 이제 모든 사람들이 패닉에 빠지고 이게 아니라는 걸 알 때까지 뭐 그게 보통 뭐 길어도 한 달, 짧아야 한 달이고 뭐 아주 빨리 해봤자면 일주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때까지는 아무 일도 못하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또 심한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했는데도 뭐 10만 명이나 10만 명 중에 1명 정도는 암이 없는데도 암이라고 진단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은 수술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가짜로 이 암으로 진단이 돼서 수술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게 이제 외국 논문에 이렇게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 선별 검사하는 그러니까 건강 검진을 하는 거는 지금 추천은 안 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췌장암의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게 아무래도 더 좋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의료를 관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정말 한 개인의 입장에서 나는 정말 췌장암이 걱정돼서 정말 무섭다. 하루도 못 자겠다. 그럴 경우에는 CT를 찍어서 괜찮다는 걸 확인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통해서 모든 분들이 다 하지 않는 이유가 또 있긴 있군요. 예, 있습니다. 그런 걸 했을 경우에 환자한테 오히려
엉뚱한 진단을 내려서 손해를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췌장암에 대한 검사를 해서 췌장암 의심 소견이 나와서 결국엔 아닌 걸로 밝혀졌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것도 각오를 하시고. 이해하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너무너무 정말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자겠다 한다면 복부 아까 그렇죠. CT. 그러니까 그럴 위험성보다는 주셨죠. 걱정하는 게 더 스트레스 네네. 받는 게 더 문제니까 그럴 경우엔 복부 CT를 찍어보시면 되고 아, 더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CT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아직 CT가 보험이 되기 때문에요. 그 검사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난번에 이제 신호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막 내용을 찾다 보니까 좀 혈당이 올라가면서 체중이 빠진다. 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다라고 네. 하면 좀 유의 깊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험 신호를 조금 몇 가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혈당이랑 이제 당뇨랑 췌장암의 관계는 최근에 좀 많이 연구가 됐는데요. 이제 보통 저희가 흔히 당뇨가 새로 진단되면은 3년 내에 췌장암을 발견될 확률이 조금 있고 당뇨병이 3년 이상 지속되면 췌장암의 위험도가 좀 증가한다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당뇨랑의 관계인데요. 그래서 뭐 이제 일부 사람들은 나이가 먹어서 당뇨가 걸리면은 췌장암에 대한 검사를 하는 걸 권유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네네. 서로 상반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췌장암과 당뇨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은 췌장암 수술 전에 이제 당뇨가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수술하고 나면 당뇨가 좋아집니다. 특히 당뇨가 진단 후에 진단받고 2년 이내에 췌장암을 발견한 경우, 그러니까 최근에 당뇨가 생겨서 검사를 해봤는데 췌장암이 발견된 경우에는 수술을 하면은 수술해서 췌장암을 떼내면은 당뇨가 좋아집니다. 그 얘기는 아마도 이제 췌장암에서 당뇨를 일으키는 물질을 내는 췌장암이 있고 그것 때문에 당뇨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한테서 그 당뇨를 일으키는 물질을 찾아내면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는 어떤 암 표지자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연구만 되고 있고 아직까지 확실한 건 나오진 않았고요. 예, 그 정도로 이제 당뇨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의 환자에서 새로 생긴 당뇨의 경우에 이제 췌장암 검사를 좀 고려를 해보는 게 좋다는 의견도 있고 안 좋다는 의견도 있는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뭐 검사하는 게 워낙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해 보시라고 저는 이제 보통 권유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당뇨만 문제가 아니라 당뇨가 있으면서 고혈당이 있고 고인슐린 혈증이 있으면 암의 위험 요인이다. 모든 암의 위험 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당뇨 환자분들이 당뇨를 조절 잘 안 하면은 혈당이 올라가고요. 혈당이 올라가면은 우리 몸에서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을 많이 내서 고인슐린 혈증이 생깁니다. 그럼 이제 당뇨 그 암의 위험이 올라가기 때문에 당뇨를 가지신 분들이 당뇨를 잘 조절하는 게 암의 위험을 또 낮추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이제 데이터가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당뇨랑 췌장암의 관계에서 저희 일반인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뭐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갑자기 당뇨가 생긴다. 보통은 50대, 60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5, 60대 이상의 나이가 먹었는데 갑자기 당뇨가 생긴다. 특히 60대 이후에 당뇨가 갑자기 생겼다 그러면 췌장암 검사 한번 해보시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은 당뇨를 잘 조절하는 게 췌장암뿐만 아니라 모든 암의 위험을 좀 낮추는 그러한 방법이 될 겁니다. 교수님 그러면 그 5, 60대 갑자기 당뇨가 생겼다. 이게 네네. 위험 신호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이게 혹시 좀 혈당이 뭐 서서히 올라가는 거는 그럼 괜찮은 거고 뭐 갑자기 좀 튀는 게 더 위험하고 이런 것도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췌장암이 생기면은 네. 췌장암에서 당뇨를 일으키는 물질을 분비하는 경우가 있다는 게 이제 그건 거의 사실처럼 굳어져 있거든요. 어떤 일부 췌장암은 그러니까 당뇨가 잘 조절되시는 분이 자기는 운동도 잘하고 약도 잘 먹고 모든 걸 다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혈당이 뛰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은 이제 당뇨가 오랫동안 있었으면 당뇨 오랫동안 있는 것 때문에 췌장암이 생겨날 확률도 높으니까 췌장암이 생겼고 췌장암 때문에 췌장암에서 무슨 물질이 분별해서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나와있듯이 그런 가능성은 1% 미만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현상이 있어도 100명 중에 1명이 이제 췌장암이 있는 거 99명은 괜찮으니까 그런 현상이 있어도 무조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한번 CT 찍어서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 하지만은 이거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췌장암은 그 빈도가 낮은 암이기 때문에요. 진단될 때까지는 췌장암이라고 걱정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실 너무 근데 좀 무서운 암이다 보니까 공포감이 좀 있는 그렇죠. 건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뭐 갑자기 당뇨가 생겼다고 해서 막 너무 불안하시거나 이럴 필요는 그럴 필요는 없지만 검사는 한번 검사는 해보시는 필요하다.
해보시는 걸 좋겠다. 이게 네. 우리나라 현실에서는요. 네, 이 정도로 좀 이해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췌장암이 어쨌든 의심이 될 때, 아까 CT를 말씀 주시긴 했는데, 그 피검사에 대한 것도 좀 같이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췌장암이 의심이 될 때 하는 검사로는 여기에 보는 각종 이제 사진들, 초음파 검사, CT, MRI, 그다음에 뭐 이와 같은 확실히 진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시경 검사들 방법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CA19-9라 그래서 우리가 혈액에서 재는 암 표지자 검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일단 초음파 검사는 간단하지만 초음파는 사실은 췌장을 잘 볼 수 있는 장기가 아닙니다. 검사가 아닙니다. 췌장을 전체를 다 보기 위해서는 CT나 MRI를 결국 찍어봐야 되고요. 번거롭지만은. 그다음에 CA19-9라는 검사는 이걸 저희 병원이나 모든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해봤는데 올라가 있을 경우에 췌장암이 있을 확률은 한 1000분의 1 정도 됩니다. 올라가 있을 때 그때 췌장에, 그러니까 쉽게 해서 췌장암이 있으면 이게 올라갈 가능성이 한 그래도 한 50-60배 정도 많이 올라가 있는데요. 대부분 환자에서. 네네네네. 근데 실제로 이게 올라가 있을 때 췌장암이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각종 양성 질환에서도 많이 올라가고 90%는 그냥 정상인에서 올라가 있습니다. 이유는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CA19-9는 이제 췌장암이 진단되고 난 다음에 치료 효과를 판정하는데 유용한 검사지 췌장암을 조기에 진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검사라고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근데 뭐 많은 경우에는 근데 건강검진 사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도 이게 만약에 이제 올라가 있어서 걱정이 되시면은 뭐 CT나 MRI 정도 찍어 보시면 됩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또 궁금한 게 그 방사선 노출되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이 예. 있다 하시는 분들은 CT요? 예. 네, 그러면 혹시 어떤 걸 좀 뭐 MRI가 방사선은 좀 덜 노출이 되고요. 초음파 내시경 검사가 이제 좀 더 덜 노출이 되는데 MRI는 사실 이게 좀 찍으려면 좀 고생을 합니다. 한 40분 정도 들어가서 찍는 경우가 많거든요. 좀 오랜 시간 들어가야 되고 초음파 내시경 검사는 어쨌든 입으로 내시경을 넣어서 거기서 초음파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내시경의 위험성이나 불편함이 있고요. 근데 이제 CT의 방사선이 문제가 되긴 하는데 사실 이때 맞는 방사선이 사실 비행기 타고 위에 올라가서 맞는 방사선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행기 한번 안 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방사선 양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거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많이 찍으시는 분들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뭐 1년에 한 번 정도 CT 찍는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CT 찍을 때 이제 조영제 부작용이나 뭐 이런 다른 게 더 불편한 게 문제고요. 그리고 또 금식하시고 가시고 이런 그 절차가 문제고 그 시간이 더 문제일 정도로 방사선 양은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뭐 1년에 한 번 정도 찍어보는 거는. 예. 그렇군요. 예. 사실 그 검사를 자주 하고 싶은데 이 CT에 대한 부담을 좀 느끼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럼 혹시 교수님은 이건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검진을 얼마나 자주 하세요? 저희는 네. 뭐 저도 이제 사실은 저희들이 하는 그 시술 중에 방사선을 쬐는 시술이 있습니다. 역행성 췌장감 조영술이라는 게 방사선을 쬐면서 이제 환자를 시술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있어서 1년에 한 번씩은 의무적으로 일단 하게 돼 있어요. 저희들은. 물론 뭐 CT를 찍고 다 검사라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혈액 검사나 이런 것들은 하게 돼 있습니다. 방사선 종사자이기 때문에 방사선 관련 종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희들보다는 덜 맞으실 거예요. CT 찍는. 이건 뭐예요? 역행성 췌장관 조영술은 이건 이제 그 췌장암이 걸렸을 때 이제 보통 저희가 황달이 생겼을 때 그걸 뚫어주기 위해서 요즘은 많이 사용하고 옛날에 이제 췌장암을 진단하기 위해서 썼었는데 그러니까 그 내시경을 넣어서 여기 내시경을 이쪽에다 넣어가지고요. 이쪽에다 조영제를 쏘면 이 관이 보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관을 보게 하고 여기가 막혀 있으면 여기를 이제 뚫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특수 내시경 검사인데 이걸 뚫어주고 조영제를 써서 이걸 보기 위해서 이제 방사선을 쪼여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아까 설명 주신 검사 방법 중에 가장 정확하게 췌장암을 볼 수 있는 건 어떤 걸까요? 가장 정확하게 췌장암을 볼 수 있는, 근데 뭐 비슷합니다. 그 췌장암을 찾아내는 이제 예민도, 검사의 예민도인데요. 옛날에는 CT가 그렇게 좋지 않았었는데 요즘은 워낙 CT가 발달을 하고 그다음에 CT를 췌장에 맞춰서 찍는 방법이 생겨나서 거의 비슷한 정도의 예민도를 되게 다 가지게 됐고요. 물론 아주 작은 췌장암을 발견하는 데는 초음파 내시경 검사가 가장 정확하다고는 얘기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초음파를 보면서 아까 보셨듯이 조직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확진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CT에서 췌장에 이상 소견이 있다 그래서 그게 암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암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정확히 암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할 때는 그 조직을 뜯어가지고 현미경으로 보는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조직 검사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조직 검사를 해서 암인지 아닌지 정확히 진단하는 게 지금 제일 필요하고요. 그걸 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은 여기 보이는 초음파 내시경 검사입니다. 내시경 검사. 예, 요즘은 이게 가장 그 많이 쓰이고 스탠다드가 됐습니다. 이제는요. 초음파 내시경. 예. 네, 잘 그- 기억하겠습니다. 췌장암의 조직학적 확진을 내릴 때, 췌장암을 확진을 내릴 때 쓰는 건 초음파 내시경 검사입니다. 네. 검사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제 치료에 대한 내용을 좀 넘어가기 전에 올려주신 댓글들 잠깐 보고 그렇게.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수 교수님, 김퀸님, 안수연님, 네, 많은 분들이 또 들어와서 댓글도 주시고 질문도 주셨는데요. 엔젤님 질문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교수님, 췌장에는 양성혹도 위험하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 건가요? 양성혹도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던데 이런 경우에는 뭐 어떤 당뇨 치료랑도 연관이 있나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양성혹이라고 하면 이제 췌장에 혹이 있는데, 뭐 물론 췌장에 또 혹이 있을 때 뭐 이제 낭종을 빼고요. 그러니까 낭성 종양을 빼고 진짜 혹 같은 게 있다. 그 고형 성분이 있다. 그 네. 물 성분이 아니라 고형 성분이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대부분은 이제 췌장암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그 일부에 이제 양성혹이라 그래서 뭐 그러니까 나중에 암처럼 변하거나 행동하는 그런 몇 가지 그 종양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너무 좀 어려서 SPT, 솔리드 수도 파필러리 튜머라고 부르는 종양도 있고요. 그다음에 뉴로엔도크라인 튜머라고 부르는 이런 종양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분비 종양, 그다음에 가성 유두상 종양, 뭐 과유두상, 거짓 유두상 종양, 뭐 이렇게 우리나라 말도 워낙 이게 복잡해서 그런 여러 가지 양성혹들인데 그 일부의 양성혹들은 암 전 단계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수술을 하라고 권유를 하는 그런 양성혹들이 있습니다. 그런 양성혹들이 있는데 보통 이런 양성혹들이 수술은 췌장을 전절제술을 안 하고 그 있는 부위만 절제를 하고요. 그리고 또 요즘은 수술 방법이 발달돼서 복강경으로도 합니다. 양성혹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뭐 환자분이 이제 수술 전후에 합병증도 적고 그다음에 췌장이 10%만 남아 있어도 정상적인 췌장이라면은 인슐린에는 당뇨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당뇨가 있거나 당뇨 경향이 있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잘라내게 되면 당뇨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뭐 정상적인 나머지 췌장이 기능을 한다 그러면은 양성혹 수술 때문에 인슐린을 써야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좀 위험한 혹도 있다. 네, 그러니까 췌장암이 아닌 혹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험한 혹이 아니라 네네. 다행인 혹이죠. 그렇죠. 암은 아니니까. 암은 아니니까 다행히 그냥 간단한 수술로서 완치가 될 수 있는 그런 혹 종류가 있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아예 수술이 필요 없는 그런 종류도 있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검사를 하는 거고요. 네, 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췌장암은 복부 초음파로는 거의 발견을 못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췌장암 조기 발견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CT나 MRI로는 몇 프로 정도 알 수 있나요? 저도 사실 이게 좀 궁금했거든요. 왜냐면 췌장암은 너무 발견이 잘 안 된다 하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췌장암이 있으면은 CT나 MRI로는 웬만하면 다 이제 발견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1cm 이하, 그러니까 뭐 아니면 5mm, 네네. 1cm 이하의 암은 아직도 잘 발견을 못 합니다. CT나 MRI 찍어도요? 찍어도요. 그러니까 그 구별이 잘 안 됩니다. 0.5mm, 뭐 1mm 정도 되게 되면은 사실은 그 사진의 해상도 때문에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럼 1cm짜리 암이 이제 생겼습니다. 내 몸에 생겼는데 1cm짜리 암이 이제 점점 커서 수술 못하는 크기로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기간이 췌장암이 길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클리니컬리 임상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암에서 치료를 못하는 단계로 가는 그 기간이 다른 암들에 비해서 좀 짧습니다. 그 기간이 이를테면은 뭐 10년이다. 그러면 한 1년마다 찍어보면 되게 발견이 될 텐데 췌장암은 많은 경우에 이 기간 자체가 드문 데다가 이 기간 자체가 1년 내지 한 2년 정도 된다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주 초기에 발견해 생겼을 때부터 이때까지 된다는 10년 정도 보는데요. 임상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정도의 크기 한 2cm 정도에서 이게 수술 못하는 뭐 2cm만 돼도 수술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어쨌든 그게 한 3, 4cm 정도 되는 그 범위 그 길이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러니까 조금만 자라도 주변의 혈관을 침범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딱 찍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기간 안에 딱 찍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게다가 드물기 때문에
찍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제 찾아내기가 어려운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어쨌든 뭐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췌장암이 찍게 되면은 진행해서 찍게 되는 이유는 아마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구나. 제 개인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이게 진행이 굉장히 빨리 되는 암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진행이 빠르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수술할 수 있는 단계, 수술 못하는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 크기 차이가 크지 않고 그다음에 그만큼 자라는 속도도 약간 좀 빠르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별다른 증상도 없고 없고. 예, 그다음에 그거를 뭐 쉽게 해서 사진을 찍어보기는 잘 모르는데 CT나 MRI를 그런 뭐 석 달이나 넉 달 단계로 계속 찍어볼 수도 없고 그렇네요. 이게 현실적이고 그리고 이제 그게 뭐 아주 흔하다 그러면은 이제 모든 사람한테 좀 찍어보라고 권유를 할 텐데 네네. 드물고 드물고. 예,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는 빨리 발견해내기가 어려운 암의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 특성도 있고 그 빈도의 특성도 있고 암이 조금만 자라면 주변에 혈관을 침범해가지고 수술 못하는 단계가 되는 암의 위치적 특성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특성들이 합쳐져서 조기 발견하는 게 어렵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딱 그 기간 안에 사진을 딱 찍어서 발견을 하기가 좀 네, 어려운 그렇죠. 이유가 그래서 이제 분명히 있네요. 대개는 조기 발견되는 경우를 이렇게 보면은 다른 암 때문에 CT를 이렇게 정기적으로 찍잖아요. 암 진단 받으면 그러다 발견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사실은. 그 뭐 저기 무슨 뭐 전립선암이라든지 위암 때문에 수술하고 난 다음에 정기적으로 찍다가 발견해내는 경우가 좀 가끔 있는데 이제 그렇게 찍는 경우에도 이제 어떤 경우는 췌장암이 좀 진행해서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후향적으로 봅니다. 이제 1년 전에 찍은 사진 혹시 그거 없었느냐. 이렇게 해서 열심히 뒤져보면은 야, 이게 그걸로 의심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병변은 있지만은 과연 그럼 이 사진을 가지고 전문가인 영상의학과 선생님이 암으로 진단할 수 있겠느냐. 그럼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이렇게 수술 못하는 경우를 진행하는 경우를 가끔 보기 때문에 아마 그 이유 때문에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단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아직까지는 이유가 조기 발견이라는 게 어려운 암입니다. 있네요. 네. 사실 복부 CT도 검진을 해도 안 찍는 경우가 많잖아요. 복부 CT 같은 경우에는. 예. 네, 좀 이해를 하였습니다. 또 질문 계속 받아볼게요. 안수연님께서요. RPM은 IPM은 요거가 뭐예요? 교수님? 인트라덕탈 파필러리 뮤시너스 네오플라즘이라고 하는 영어의 약자고요. 인트라덕탈 관내 파필러리 유두상 뮤시너스 점액 종양. 관내 유두상 점액 종양이라고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보통 그렇게 네. 번역을 하는데 췌장에 있는 낭종 중에 장액성이랑 점액성으로 나누잖아요. 그 점액성 종양 중에 가장 흔한 형태를 보통 IPMN이라고 부릅니다. 저건 이제 보통 저희가 수술해가지고 그걸 현미경으로 보고 보통 진단을 하는 건데요. 이제 IPMN은 원래 암이 될 확률이 있는 암 전 단계 종양이라고 알려져 있었고요. 근데 췌장 미부에 0.9cm, 0.5cm라 그러면은 저게 이제 사실은 조직학적으로 진단한 건 아니고 CT에서 이제 IPMN의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MRI나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저게 그 IPMN은 이제 그 주체간 타입이 있고 부체간 타입이 있습니다. 그 주체간 타입이랑 부체간 타입이 있는데 부체간 타입일 경우에는 0.9cm, 0.5cm면은 일반인에 비해서 뭐 많으면은 한 50% 정도니까 1.5배 정도 높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제 10,000명 중에 1.5명 생기는 정도이기 때문에 위암 생길 확률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정상 위에서 위암 생길 확률보다 낮습니다. 저 정도면. 그래서 저 정도 크기면은 대개 걱정은 안 해도 되고요. 대신에 이제 저게 처음 발견해놓고 점점 혹시 암의 이제 첫 단계면은 크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물집이 있으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물집 안에 고형 성분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저희도 고형 성분이 없다면은 저 정도면은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 사진 찍어서 네. 1년 한 2, 3년 보고 괜찮으면은 요즘은 그냥 2, 3년에 한 번 찍어보라고는 얘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또 치료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치료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누고 그 다음에 질문 좀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영도님 질문까지만 한번 볼게요. 교수님 그 남편 만 62세 복부 초음파에서 췌장에 8mm의 결절이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 이제 8mm 크기의 결절일 경우에는 저게 이제 복부 초음파에서 보통 초음파의 과에코 형향, 에코가 초음파에서 약간 좀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경우에 이제 결절이라 그러고요. 까맣게 보이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물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물혹이라 그러는데 저렇게 보였을 때 제일 가능성이 많은 거는 이제 지방이 침착해서 저렇게 보일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이제 그것도 사실은 CT나 MRI를 찍어보면은 이제 지방인지 아닌지를 가장 정확히 하는데 사실 MRI가 보험이 안 되고 보험이 안 되면은 굉장히 많은 돈을 쉽게 해서
가성비가 나쁩니다, 이게. 그렇군요. 그 낸 돈에 비해서 자기가 얻는 얻는 득이 적기 때문에 CT 찍어서 저게 큰 문제가 없다는 거 확인하시고, 뭐 한 1년 간격으로 한두 번 정도 더 찍어봐서 이게 자라지도 않고, 이게 지방 덩어리일 가능성이 제일 높다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그냥 정상적인 생활 하시면 됩니다. 별거 아닐 가능성이 제일 많은데, 어쨌든, 근데 저게 이제 진짜 암의 아주 초기이냐, 아니냐, 그거는 이제 CT랑 MRI를 찍어봐야 알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마 암의 가능성 한 100분의 1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걱정 안 하셔도 걱정하지 됩니다. 말고 확인만 해보시면 됩니다. 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SMIS님 질문도 있는데요. 저희가 치료에 대한 이야기 좀 자세히 나누고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검사까지 이야기를 좀 나눠 봤는데요. 검사를 통해서 이제 아주 드문 확률로 이제 발견이 되는 경우, 많은 분들이 병기를 좀 궁금해 하시잖아요. 네. 몇 기인가. 이거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을 하는지 설명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암이 의심이 되면은 암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조직 검사를 통해서 이제 현미경으로 보고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확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병기를 판정을 합니다. 병기라는 거는 뭐 쉽게 말하면 암이 얼마나 퍼져 있느냐. 그 퍼져 있는 정도에 따라서 이거를 결정을 하는데, 이제 수술 전에 병기가 있고 수술 후에 병기가 있습니다. 수술 전에 병기를 찾는 이유는 이 다음 치료를 뭘 하기 위해서냐를 위해서 진단을 하기 위해서 보통 저희가 병기를 정하고, 수술 후의 병기는 이 환자가 얼마나 이제 오래 살 거냐, 수술 후에 그 효과를 얼마 정도 볼 수가 있을 거냐, 그걸 찾기 위해서 수술 조직을 가지고 정밀하게 검사를 해서 이제 병기를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병기라고 얘기하면 수술 후 병기를 보통 얘기를 하는 거고요. 수술 전에 이제 병기를 하기 위해서 보통 CT나 MRI, PET-CT를 찍습니다. CT나 MRI는 주로 이제 그 췌장이 있는 췌장 부위에서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하고요. 죄송합니다. 네, 천천히 물도 드시고. 제가 댓글을 좀 읽고 있을까요, 네. 교수님? 네, 오영도님께서 자세히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오영동님께서 그 남편분이 이제 전립선 암 수술을 받은 상태라서 신경이 쓰였었게 여쭈었어요 라고 말씀을 주셨네요. 예. 네. 그리고 이제 PET-CT는 이제 원격전이 췌장 이외에 다른 부위에 이제 나가 있는 것을 네. 진단하기 위해서 물을 조금 더 드셔야 될 것 같은데. 진단하기 위해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수술 전 췌장암은 그 진행을 절제 가능한 췌장암, 절제 경계성 췌장암, 절제가 불가능한 췌장암, 전이성 췌장암, 보통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절제 가능한 췌장암 말 그대로 이제 네, 쉬었다가라는 댓글이 아주 많이 있으면 천천히 해주시면 예. 되겠네요. 아이고, 갑자기. 예. 갑자기 이게 네네, 아이고. 치료 얘기를 하니까 제가 목소리가 갑자기. 그러니까. 오늘도 진료 보시고 오셨을까요, 교수님? 아까 뭐 이제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이유가, 네네. 요즘 뭐 어쨌든 의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려운 많다는 걸 상황 알고 때문에.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게 사실은 저랑 같이 이제 있는 대학 교수들이 타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제 그 네, 밑에 네. 저희 밑에서 이제 쉽게 해서 일을 정말 열심히 도와주던 그런 친구들이 다 나가버린 셈이 돼서,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모든 일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하루하루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아이고.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어쨌든 췌장암은 그 수술 가능한 췌장암이랑 수술이 불가능한 췌장암으로 예전엔 크게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절제 경계성 췌장암이라 그래서 그 수술이 예전에는 가능했었는데 수술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치료를 먼저 하면 좋겠다, 이렇게 보통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전 췌장암의 진행의 구분은 이와 같이 크게 4가지로 나누고요. 특히 이제 전이성 췌장암은 이제 사기입니다. 이거는 뭐 그냥 췌장 이외에 다른 부위에 가 있는 거고, 앞에서 보였듯이 이제 PET-CT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췌장이랑 멀리 떨어진 그 임파선이나 아니면 이건 모기에 있는 임파선 같은 데 갔을 경우를 전이라고 그럽니다. 원격 전이라고 그러고, 이때 전이성 췌장암은 저희가 이제 그 췌장에 있는 것만 다 떼어내도 암이 남아있기 때문에 수술이나 이런 국소적인 치료가 의미가 없는 상태가 되고요. 나머지 이런 것들 이제 국소적인 치료, 췌장이랑 멀리 안 가 있고 췌장 주변에만 모여 있으니까 이제 국소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암의 치료는 국소적인 치료랑 전신적인 치료로 나누는데, 췌장암이 쉽게 얘기해서 전신적으로, 그러니까 전이가 없으면은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수술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들어가서 다 떼어내는 게 수술이고, 네. 방사선 치료는
중입자 치료, 양성자 치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예전에 했던 방사선 치료를 다 합쳐서 방사선 치료입니다. 이거는 방사선 물질을 몸 안에 쏘여가지고 그 방사선 물질의 농도가 높은 부위에 암을 죽이는 그런 거를 이제 방사선 치료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CT를 찍어보면은 이와 같이 주변에 혈관도 침범하지 않고 췌장이 가만히 있을 경우를 저희가 절제 가능한 췌장암이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하고요, 보통. 근데 이제 췌장암이 있는데 주변에 있는 혈관이랑 다 있습니다. 뭐 크기도 별 차이 안 나거든요. 요거랑 뭐 해봤자 한 1, 2mm 정도, 1, 2c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바로 옆에는 혈관에 붙어 있으면 이제 이게 절제 경계성 췌장염이 돼서 이거는 수술하는 것보다는 항암제 치료를 하고 수술하는 게 성적이 좋아서 요즘은 일반적으로는 항암제 치료를 먼저 권유하고 있는 그런 췌장암이고요. 절제 불가능한 췌장암은 이게 췌장암이 크기는 똑같지만 여기에 그 동맥혈관을 하나를 딱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잡고 있으면 이제 절제가 불가능한 췌장암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췌장암의 병기는 저희가 수술하고 난 다음에 췌장암의 크기를 재고 동맥 침범 여부랑 임파선을 다 하나하나 잘라가지고 임파선 안에 얼마나 가 있는지를 보고 이와 같이 병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크기와 그다음에 혈관 그리고 임파선의 전이가 되어 있는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병기를 나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지금 엔젤린 그리고 하늘 아래서님, 정베르베르님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췌장암의 병기를 나눕니다. 네, 요것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네. 2기 초반, 2기 후반, 뭐 A, B라고 보통 나누는데요.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T1이라는 거는 이제 크기가 T2가 이제 2에서 4cm, 2cm보다 작은 췌장암인 경우, 그리고 임파선에 가 있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를 1기라고 보통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임파선의 전이 여부는 저희가 이제 보통 CT나 MRI를 찍게 되면은 임파선에 확실히 가 있는 건 압니다. 뭐 한 2, 3cm 된 큰 임파선이 있으면 되는데, 근데 1cm나 1cm보다 작은 임파선에도 전이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CT나 MRI는 모르고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 임파선을 다 현미경으로 자세히 검사를 해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임파선의 개수가 한 해에서 3개가 있으면은 N1이라고 부르고 임파선 이렇게 되면 이제 2기 후반이 되는 거고요. 어떤 이 1기 이거에 관계없이. 그 다음에 T3라고 하는 건 이제 4cm 이상이 되는 경우를 T3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파선에 안 가 있고 그 크기를 가지고 1A, 1B, 2A라고 이제 기수를 나누고요. 그 다음에 임파선에 가 있으면 2B고요. 그 다음에 T4는 이제 동맥을 침범해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절제 불가능한 췌장암이 되면은 T4가 되고 N2가 이게 개수가 3개 이상이 되면 N2가 돼서 이건 스테이지 3가 되고요. 보통 스테이지 3는 저희가 수술을 불가능한 경우라고 얘기를 하고요. 스테이지 4는 이제 전이가 있는 경우입니다. 예. 그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렇군요. 연기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작은 췌장암인데요. 이건 이제 뭐 그 IPMN이라는 저런 그 낭성 종양이 어떤 모양이 되면 이제 췌장암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냥 자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잘라보면은 췌장암이 없는 줄 알고 잘랐는데 보니까 그 현미경으로 봐야만 보이는 그런 기수가 있습니다. 그걸 연기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뭐 이거는 이제 다른 이유 때문에 췌장 수술하고 났는데 발견해내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아주 발견하기는 어려운 상태. 그러니까 그 췌장암을 발견해서 수술한 게 아니라 네네. 다른 이유 때문에 췌장을 수술했는데 수술해서 봤더니 그 안에 현미경으로만 보이는 췌장암이 숨어 있는 경우, 그럴 경우를 연기라고 부릅니다, 보통은. 근데 그럴 경우도 이제 크기가 이제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 네. 이해하였습니다. 어쨌든 그 혈관 침범 여부, 그리고 뭐 크기, 예. 그다음에 림프선의 전이 뭐 이런 것들을 이런 거를 가지고 네. 판단을 하고 이제 얼마나 퍼져 있는지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보통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병기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정해지니까 그 진단 자체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내용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진단 이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포기하는 환자가 굉장히 많다. 30% 예. 이상이다.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이게 좀 높은 수치로 저는 보이는데 이게 뭐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어쨌든 뭐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뭐 이제 겪었던 게 이제 뭐 환자분이 고령의 환자고 그다음에 폐가 안 좋아서 수술을 네네. 못 받으시 본인이 뭐 이제 요즘은 워낙 그 마취과 선생님들도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수술할 수 있는데 뭐 본인이 이제 이 폐 때문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연세가 많으시고 본인은
뭐 어쨌든 수술을 해도 완치가 안 된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수술하기에는 좀 지나쳐서 이제 항암제 치료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으시면은 이제 항암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어쨌든 항암제 치료 받는 동안에는 본인의 정상적인 활동이 좀 어려운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분들 중에서는 본인은 신념해서 자기는 자기가 최대한 맑은 정신에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보내고 나머지는 그냥 자연 경과에 맡기겠다고 이렇게 개인의 신념 때문에 이제 안 하는 경우가 꽤 많고요. 네, 뭐 요즘은 이제 그런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본인의 다른 질환이나 다른 질병 때문에 워낙 고생을 많이 하셔서 췌장암까지 더 이상 하지 못하겠다는 분들이 좀 있고 개인의 신념이 이제 그런 어떤 완치가 안 되는 병에 대해서 자기가 그 매달리면서 자기의 남은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자기의 그 남은 시간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쓰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있고요. 물론 뭐 옛날에는 사실은 이제 경제적 이유로도 수술 못 하시거나 치료 못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현실적으로는 뭐 많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적 이유 때문에 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그래도 아직도 이제 그런 분들이 가끔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치료를 포기하는 이유가 환자분은 받고 싶은데 어쨌든 전체적인 그 가정의 경제적 이유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사회적으로는 뭐 이제 좀 뭐 여러 가지 종교적 신념 때문에 수혈 안 받으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치료를 못 받으시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네, 뭐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그래도 요즘은 이제 그래도 췌장암에 대해서는 뭐 치료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쨌든 설득해서 치료받는 방향이 좋다고 얘기는 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치료 자체가 한계가 있는 치료이기 때문에 그 한계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는 이제는 의사가 정하는 게 아니라 환자랑 상의해서 정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기사가 저는 좀 되게 다른 암이나 질환에 비해서 굉장히 좀 높은 수치로 보여서 한번 여쭤봤는데 네.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좀 그렇게 이야기를 네, 나누시는 그렇게 경우가 많은가 봐요. 뭐 네. 네. 그럼 모든- 어쨌든 네. 치료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하면 어떤 치료를 받는지 좀 자세히 설명 주시면 좋겠습니다. 치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치료를 네. 받는 거는 이제 수술이랑 방사선 치료, 항암제 치료 보통 이런 치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뭐그 위치에 따라서 이제 잘라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항암제 치료는 이제 뒤에 아마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뭐 항암제 치료는 옛날에 젬시타빈이라는 약을 쓰다가 젬시타빈 올로티닙을 쓰다가 뭐 이렇게 점점 약이 발달했습니다. 폴피록스 쓰다가 젬아브락슨을 쓰다가 지금 2차 치료제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나와서 이제 그 단계에 맞춰서 이제 그걸 치료를 하는데 이제 이런 항암제 치료는 어쨌든 굉장히 발달은 했지만 아직까지도 뭐 수술을 대체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사선 치료는 일반적으로 아직까지도 췌장암은 방사선에 잘 듣지 않는 치료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형태의 방사선 치료를 하든지 간에 방사선 치료가 1차 치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1차 치료는 항암제 치료랑 수술이 되고요. 이제 그런 항암제 치료나 수술을 하면서 중간에 반응이 좋거나 그럴 경우에 항암제 치료를 해서 반응이 좋을 경우에 뭐 수술하기에는 좀 아직 너무 단계가 좀 많다. 그럼 이제 방사선 치료를 보통 해볼 수는 있습니다. 보통 그 정도로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일단 진단을 받았을 때 수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굉장히 어쨌든 긍정적인. 그렇죠. 이제 수술할 수 있는 경우가 20%가 지금 안 되니까요. 그거는 아주 운이 좋고 어떻게 보면 진단을 잘 됐고 그리고 좀 빨리 진단이 되신 편이기 때문에 운이 좋으신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렇군요. 참 어려운 암인데 예후는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치료를 했을 때 이제 예후가 어떻게 되느냐인데요. 이제 뭐 네. 이거는 이제 이런 예후를 볼 때는 이제 그 발표된 연도를 보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2014년도에 미국 저널에 이제 발표됐던 건데요. 이게 이제 PPPD with complete dissection 이 말 뜻은 이제 췌장 두부암이고 췌장 두부암이기 때문에 좀 이제 큰 우리 췌장암이 이제 꼬리에 있으면 수술이 작고 머리에 있으면 수술이 크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술이 좀 큰 수술을 하고 그런 환자들 중에서 이게 림프절에 가 있는 경우에는 10%, 림프절에 안 가 있는 경우에는 30% 정도 예후를 보고를 했었습니다. 2014년도에. 그러니까 다 잘 잘라내고 임파선에도 안 가 있는데 30%, 3분의 1만 사는 거죠. 그런 이제 예후가 있었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거보다 좀 지나서 2017년도에 발표됐던 건데 이제 네. 스테이지 1A, 그러니까 아주 작고 수술을 앞에서 얘기했듯이 수술을 잘한 경우에 네. 그럴 경우에는 한 40% 정도 산다고 지금 이제 40%에 반 정도 산다고 이제 보고를 했었습니다. 이게 2017년도니까 이제 보통은
2000년도 데이터랑 2015년 정도 데이터까지 이제 뭐 합쳐서 보통 발표를 하는 거고요. 이제 이건 우리나라 데이터입니다. 우리나라 데이터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국한돼 있다는 게 이제 리섹터블, 그러니까 절제 가능한 췌장암일 경우에 그래도 한 50% 정도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그래도 뭐 수술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외과 선생님들이. 그래서 국소는 이제 좀 더 이제 쉽게 해서 그 수술 불가능한 경우 경계성이랑 수술 불가능한 경우 이제 그 합쳐서는 한 20% 정도를 그래도 살아나는 게 있고 원격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별로 확률이 이제 5% 미만이면 사실 거의 죽는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은요. 5년까지는 살긴 좀 어렵다. 이런 게 이제 보통 이제 상대 생존율에 대한 얘기여서 네. 아직까지도 수술하면은 한 절반 정도 생존이 가능하고 수술하지 못하면은 예후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그런 췌장암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수술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얼마나 살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요즘 이제 조건 생존이라는 말들을 많이 씁니다. 이거는 이제 정의는 치료 주어진 기간까지 생존했을 때 앞으로 주어진 기간까지 생존할 확률 뭐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존스 홉킨스에서 이제 조건 생존에 대한 거를 연구를 했었는데 수술 직후 그러니까 수술이 잘 된 환자, 수술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1970년도부터 2008년 사이에 이제 이 과거에 수술한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직후에 앞으로 5년 생존할 확률이 한 18% 정도 됐습니다. 근데 수술 후 3년까지 생존했으면은 앞으로 그럼 2년 더 생존해서 완치될 확률이 얼마냐? 그게 66%입니다. 그 3년까지 보통은 이제 이 데이터를 여러 가지를 봤더니 수술 후 3년 동안은 사망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재발하면 수술 후 2, 3년 내에 다 재발을 합니다.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을 넘기게 되면은 일단은 이제 거의 절반 이상은 그래도 올라간다. 한 70% 이상은 이제 완치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제 그래도 뭐 계속 좀 어느 정도까지 이제 그 재발할 확률이 있고 뭐 심지어는 이제 20년 뒤에 췌장암이 재발한 경우도 있다 그러는데 어쨌든 9년이 지나면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그 뒤로는 췌장암보다 다른 병으로 죽을 확률이 더 올라갑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연구들이 되는데 이것도 이제 2018년도 연구니까요. 네네. 약간 좀 이거보다 더 오래된 데이터를 갖고 한 거니까 요즘 되면 이제 이거보다는 좀 나을 겁니다. 더 올라갔을 예, 것이다. 그러니까 이 퍼센트는 더 올라갔을 텐데 어쨌든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아주 늦게까지도 이제 췌장암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래도 한 수술 후에 한 3년 정도 지나고 3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완치됐다고 안심을 하셔도 되고 한 9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췌장암보다는 다른 병을 더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결론을 일단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좀 희망적인 메시지라고 느껴지는 게 이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5년 생존율을 워낙에 강조받다 보니까 예. 그 5년이라는 수치에 좀 굉장히 민감하고 좀 두려움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일단 3년까지 잘 버티면 예, 한 2, 3년 정도 살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잘 됐다 그러는데 근데 뭐 불행히도 뭐 그 뒤에도 재발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물론 경우도 있지만 2, 3년을 이렇게 잘 이렇게 버티시는 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좀 힘이 되지 않을까 저는 싶거든요. 아, 예. 뭐 중요한 걸 지적해 주시네요. 아, 네. 역시 이게 저는 희망을 봅니다, 예. 항상. 네.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이 수치가 뭐 췌장암의 생존율을 검색했을 때 뭐 5%다, 10%다, 막 이런 얘기를 몇 년 전에는 봤던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조금씩 뭐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15% 한 20%까지는 올라왔으니까요. 지금 네네네. 15%까지라고 보시면 되고 뭐 많이 잡는 사람은 18%, 20%도 얘기를 하니까 5년 생존율을요. 그리고 이제 전이가 된 경우도 아주 드물지만은 그래도 장기 생존하는 분들이 요즘 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생존율에 대해서 자세히 봤는데 아까 그 국소냐 국한이냐 그 병기별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빨리 발견하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기는 한데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데 어떻게 이 췌장암의 생존율을 좀 올릴 수 있는지 중요한 좀 기억해야 할 포인트들은 무엇인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생존율을 높이는 방법은 모든 암이 다 똑같습니다. 빨리 진단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빨리 진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진단하는데 일반인들 대상으로 이거를 주장하기에는 너무 빈도도 낮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고요. 이 췌장암의 그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전적 성향이 있다든지 가족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당뇨랑 관계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만성 췌장염이나 아니면 췌장에 여러 가지 낭종이 있을 때는 뭐 검사를 해보라 그러는데 뭐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합니다. 네. 어쨌든 두 번째는 이제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조기 진단이 어렵기 때문에 치료 방법이 개선이 돼야 될 거고요. 요 치료의 수술적 성적은 요즘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사실은 PPPD라고 부르는 아까 그 큰 수술하면은 5%에서 10% 정도 수술 때문에 죽는 확률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요즘 큰 병원들은 1% 미만으로 다 낮춰졌거든요. 수술 방법이 많이 됐고, 그다음에 수술 전후로 여러 가지 병합요법을 많이 함으로써, 그러니까 수술 전후로 항암제 치료라든지 방사선 치료를 적절하게 함으로써 성적이 많이 좋아졌고요. 근데 그보다 이제 더 좋은 거는 어쨌든 진행성 췌장암, 수술 못하는 췌장암이 그 70~80%이기 때문에 이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약물 치료랑 요즘 이제 맞춤 치료라 그래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어서 이 치료들이 개선이 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아까 그 위험 인자 중에 하나로 췌장염이나 낭종 이야기해 주셨는데 예. 그런 거는 초음파로도 보이나요, 교수님? 낭종은 초음파로도 보일 수도 보이고요. 췌장염 같은 경우에는 만성 췌장염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임상 증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진단을 하는 건데요. 그게 흔치는 않습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이해하였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 좀 잠깐. 아, 네네네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네. 아이고. 중간중간에 천천히 말씀하실 때 좀 마시려고. 주십시오. 천천히 드십시오, 교수님. 예. 네, 또 질문 주셨는데, 금융교육님께서, 췌장신경 내분비 중에 아까 말씀 주셨던 것 같기는 한데, 조직 검사를 해서 양성으로 나왔고, 아산병원에서 뭔가 이제 수술을 하셨나봐요. 네. 요거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 종양에 대해서도 좀 잠깐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경 내분비 종양은 이제 저희가 그 병기도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조직 소견이 되게 중요합니다. 조직 소견을 G1, G2, G3 그래서 아주 순한 거, 여기 이분 표현대로 하면 순한 거, 그다음에 중간 거, 그다음에 아주 나쁜 게 있습니다. 근데 아주 나쁜 거는 췌장암만큼 예후가 나쁩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주 작더라도 보통 항암제 치료를 할 정도로 예후가 나쁘고요. 그다음에 중간 거는 보통 이제 수술하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보통 수술이 가능하면 순한 거는 크기에 따라서 크기가 아주 작으면 이제 지켜보기도 하고 크기가 좀 크면은 이제 수술을 권합니다. 수술을 권하는데 아산병원에서 지졌습니다라고 했던 얘기로 봐서는 아마 이게 그 라디오 프리퀀시 카테터 아블레이션이라 그래서 초음파를 보면서 그 부위를 열 가지고 쉽게 해서 지지는 그런 치료가 있습니다. 그런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걸 지졌으면 아마 저런 지지는 치료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 양성 순환거가 일부는 그 호르몬, 신경 내분비 종양이기 때문에 내분비, 쉽게 해서 호르몬을 분비를 합니다. 호르몬을 분비해서 그것 때문에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보통 지지는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호르몬 증상이 있었으면 이제 호르몬 증상을 관찰을 하고 호르몬을 재면서 재발했는지 안 재발했는지 보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사진 찍어서 재발한지 안 하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성 순환거로 나왔으면은 대개의 경우에는 그렇게 예후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이게 G1 단계에서도 전이하는 경우가 보고는 되고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정도 치료를 하셨으면. 아유, 너무 다행입니다. 네. 네, 그러면 질문 조금만 더 받아볼게요. 혹시 생선회가 췌장에 위험한 음식인가요? 이런 질문도 있는데요. 글쎄요, 뭐 저도 회 좋아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네네. 우리가 이제 어떤 음식이나 어떤 치료가 췌장에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뭐 이를테면은 뭐 새로운 치료들도 굉장히 많고 이런 치료를 췌장암이 있을 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 저희가 어떤 치료가 좋은지 나쁜지를 결정을 내리려면은 그거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생선회가 췌장에 위험하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예. 제가 할 수 있는 그거고요. 이게 정말 그건 왜 저런 생각을 하셨는지가 일단 궁금한데 어쨌든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생선회는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 민물고기가 민물 생선회. 네, 그 위험하다고. 거기는 이제 그 안에 있는 기생충이 감염이 돼서 위험한 거고요. 아마 민물 생선회라 그러면은 민물 생선회는 가능하면 먹지 말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죠, 저희. 네, 요거 췌장이랑은 상관이 없다. 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아마 바다 생선회는 드시면 됩니다. 네. 또 옛날에 네. 사실은 그런 연구가 하나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연구 중에 하나가 이게 좀 잘못된 연구긴 한데 이제 여러 연구를 해봤더니 커피가 췌장암의 위험도를 높인다는 발표가 한번 된 적이 있었어요. 발칵 뒤집힐 만한 연구네요. 그러면 이제 커피 주가가 다 떨어집니다. 커피 회사 주가가. 그래서 사실은 어떤 특정한 음식이 암에 나쁘다는 거는 생선회가 췌장에는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 드셔도 됩니다. 횟집도 다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네,
근거는 없다. 예.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질문 조금 받아보고 내용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 스미스님 질문 한번 볼게요. 췌장이 2.5cm, 간에도 이제 좀 진단을 받으신 것 같아요. 간에는 크기는 잘 모르고요. 항암 2차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수술 등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65세 여성 분께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뭐 일단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어쨌든 뭐 췌장의 2.5 뭐 가정을 하자면은 어쨌든 뭐 이게 제가 정확한 이게 진료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뭐 그 선생님이 어떻게 치료할지에 대해서는 그걸 맞추긴 어려울 것 같고 췌장에 일단 2.5cm 암이 있고 간에 전이가 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다고 그렇게 하면은 일단 전이가 있으면은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국소적인 치료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간에 있는 전이가 다 조절이 되고 다른 부에 전이가 하나도 없다는 게 확인이 되면은 방사선 치료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수술까지 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수술까지 가려면 정말 간에 있는 게 전이가 다 조절됐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증명하기가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항암 2차 치료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들어봐서는 아마 2.5cm고 간에도 있는데 1차 치료를 했는데 아마 진행을 해서 2차 치료를 넘어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아마 간이랑 췌장에 있는 게 계속 다 지금 자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저희 치료 목표 자체는 병을 조절하는 거지 완치시키는 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으면요. 그러니까 병을 다 뿌리 뽑아서 완전히 돌아가긴 어렵고 어쨌든 병이 진행하는 걸 좀 늦춰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사실 저희가 정확히 말씀드려서 치료하는 거는 암이 아니거든요. 환자를 치료하는 거지. 그러니까 암을 다 없애고 암을 다 죽이기 위해서 치료하는 게 아니라 환자분한테 주어진 삶을 어떻게 하면 잘 지나고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좋은 삶을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거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런 걸 잘 조절하시면서 환자분이 그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지를 한번 잘 생각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렇군요. 항암에 대한 이야기 제가 조금 더 질문 드리고 싶은데 아까 이제 조금 그래도 많이 발전했다라는 이야기를 주셨는데 어떤 지금 항암제들 있는지 이것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이게 이제 저희들이 췌장암에서 그 저희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많은 연구들이 있지만은 네네네. 이 연구를 통해 가지고 췌장암이 성적이 좋아졌다라고 보는 그런 거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아, 네네. 이게 1997년도에 젬시타비라는 약이 나오면서 처음으로 췌장암에 항암제가 있구나라는 게 이제 알려지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한 10년 동안 딴 약은 아무리 이거랑 경쟁을 해도 이기지 못하다가 젬시타빈에다가 얼로티닙이라는 약을 쓰는 게 처음으로 이겼습니다. 근데 이게 이긴 거를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크게 이긴 건 아니고요. 여기 지금 이 기간을 좀 보면 될까요? 이 숫자들을 보면 될까요? 교수님? 아마 요거는 그러니까 이게 한 2주 정도 더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2주 정도 더 오래 살게 했었습니다. 평균적으로. 네네네. 그러다가 이제 폴피니녹스라는 약이 나오고 젬시타빈이랑 나파크리탁스, 아브락산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그 두 가지 약이 나오면서 이제 젬시타빈보다는 확실히 더 효과가 좋아졌습니다. 근데 그 좋아진 정도를 보시면은 현재 예전에는 3개월 정도 북한의 평균 살았고요. 그러다 젬시타빈 나오면서 이게 한 6개월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2011년 그렇다 어로팀이 나오면서 이거에 비해서 2주 정도 늘었고 이게 나오면서 3개월, 이게 나오면서 6개월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폴피녹스나 이게 두 개가 나오면서 이거보다는 2배 정도 더 더 생존을 할 수 있게끔 이거보다는 2배 정도 더 생존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제 폴피녹스를 쓰고 아브락산을 다시 쓴다든지 아브락산 쓰고 폴피녹스를 써도 이게 효과가 이게 쓰다가 안 됐다가 이걸 쓰게 되면 다시 효과가 있는 그런 게 되면서 2차 치료가 점점 발달을 했고 그러니까 옛날에 한 치료 하나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약 쓰면 별 효과가 없었는데 그런 치료들이 많이 나왔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나소라이포조말 이리노테카닌을 오니바이드라고 부르는 약이 나오면서 이것까지도 이제 어느 정도 써서 3차 치료까지는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표적을 찾고 췌장암 치료하기 그래서 먼저 표적 치료제가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표적 치료제가 나왔는데 이제 불행히도 표적 치료제는 췌장암에서 이거는 5% 정도 내외에만 있고요.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폴피녹스는 약 그러니까 그 시스플라틴 계통의 약, 플래티늄 계통의 약을 쓰고 이 약을 먹게 되면 이제 좀 오래 살 수 있다.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면역 치료제가 나왔고요. 면역 치료제는 췌장암에서 어떤 거예요, 교수님? 네, 천천히 또 답변 면역 치료제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효과가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면역 항암제가 잘 듣는 암이 있고 그렇지 않은 암이 있잖아요. 그 예. 차이가 그러니까 면역 치료제가 이제 잘 듣는 암은 네. 저거를 한번 네, 여기 3번이죠. 네. 잠깐 좀 네네네. 켜주시겠어요? 제가 물 좀 네, 먹겠습니다. 물을 천천히 드시고 잠시만 네. 천천히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슬라이드를 잠깐 키고요. 네. 잠깐. 네. 제로. 네. 그래서 면역 치료제는 이제 암세포가 있으면은 정상세포에서 암세포가 생겨나면 암세포 주위로 면역세포가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암세포가 감소하기도 하고 현상 유지하기도 증식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데 관련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역세포가 잘 들으려면은 이런 물질들이 많이 있는 경우에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얘기하는 PDL1 리셉터라든지 CTL1 리셉터 같은 게 이 세포에 많이 있고 이런 걸로 인해서 암세포가 면역세포가 작용을 못하게 하고 있는 그런 환경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면역세포가 많고 세포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면으로서는 이와 같이 면역세포들이 많이 모이는 이유는 암세포에서 변이가 생기고 그 변이 때문에 그 면역세포들이 이걸 공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변이가 많고 이런 면역세포에 잘 듣는 표지자가 있고 그리고 면역세포가 많이 있는 경우에는 면역 치료가 잘 듣습니다. 그런데 췌장암은 이제 이런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렇군요. 췌장암은 췌장암 세포들이 있으면 이제 주변에 면역 세포들 중에서도 이렇게 림포사이트라 그래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면역 세포가 아니라 파이브로블라스트라 그래서 이제 그 섬유화를 일으키는 면역 세포들이 많아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물질이 좀 들어오기 좀 어렵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면역 세포가 적고 면역 세포들이 이 암세포가 면역 세포들을 억제시키는 그런 물질들이 이런 약에 듣는 물질들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아마 억제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돼서 더 이게 이제 네. 그렇게 돼서 보시게 되면은 그 이런 1% 미만입니다. 실제로 듣는 이런 이상이. 그래요. 굉장히 낮네요. 그래서 대부분의 췌장암들은 이런 게 없고요. 근데 문제는 이것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제 뭐 비록 퍼센트는 낮지만은 여러 가지 특징적인 변이가 있으면은 이 약에 잘 듣는 이런 약들이 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선 지금 뭐 쉽게 해서 들어와서 쓸 수는 없고요. 그리고 너무 워낙 고가기 때문에 뭐 쉽게 얘기해서 집을 팔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서 사와야 될 정도인데 근데 그렇게 사와도 이게 완치를 시키는 약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게까지 좀 추천은 안 되고 있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발전을 해서 보시면은 일부는 이제 췌장암에 대해서 뭐 다는 아니지만 몇몇 케이스에서는 몇몇 경우에서는 듣는다는 보고가 있는 것들도 있고요. 췌장암에서는 이런 변이가 있는 게 밝혀졌지만 다른 암에서는 이런 변이가 있을 때 듣는 약제들이 좀 개발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임상까지는 가진 않았지만 췌장암에서 아마 이런 약들을 쓰면 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약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약제들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그다음 이런 약제들이 그런 어떤 변이가 있는 환자들한테 쓰는 연구가 지금 미국에서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이 표적 항암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 유전자 변이가 있을 때 잘 듣는 항암제잖아요. 근데 이게 퍼센트가 높지는 않지만 어쨌든 종류가 좀 다양해지고 있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췌장암에서 안 듣는 이를테면 여러 가지 치료를 해도 안 듣는 그 췌장암에 듣는 약이 이제 좀 나오기 시작할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언제 나올지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아까 췌장암에서 지금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약이 폴피리녹스를 네. 1차 치료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예. 폴피녹스랑 네. 젬시타빈, 젬시타빈. 나파클리탁셀. 그렇군요. 네, 항암 치료에 대한 이야기도 좀 여쭤봤습니다. 혹시 항암 치료 받을 때 환자분들이 좀 가장 힘들어하시거나 아니면 이거는 좀 알아야 될 만한 당부사항 같은 것들도 좀 있을까요, 교수님? 글쎄요, 참 항암 치료 받는 환자분들한테 네. 이제 어쨌든 뭐 치료 자체가
저희가 완치를 위한 치료는 아닙니다. 완치를 위한 치료는 아니고 그래도 치료가 반응이 좋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치료를 하게 되면은 그 효과를 많이 봅니다. 뭐 케이스를 제가 하나 가져온 게 있는데요. 그거 네, 보면서 환자분의 말씀드릴- 케이스. 예, 환자분의 케이스입니다. 네, 요거 한번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뭐 사실 자세히 설명할 건 아니고요.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바로 예, 이 많은 환자분들이 요즘은 케이스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서 네네네네.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처음에는 췌장암이 이렇게 컸거든요. 까맣게 보이는 이 부위가 췌장암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제 혈관도 침범을 약간 다 있어서 수술을 못하는 단계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 경우에 이제 항암제 치료를 했을 때 이게 좋아질 거냐 나빠질 거냐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써봐야 한다. 써봐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추천을 드립니다. 추천을 드려서 써봤더니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이렇게 아주 많이 줄어드는 환자분들이 드물지만 있습니다. 이렇게 줄어들어서 수술까지 했습니다. 수술의 병기는 1A, 가장 좋은 병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쨌든 해봐야 저희가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항암제 치료는 그래도 만약에 환자분이 전신 상태가 되고 받으실 수가 있으면은 이거를 해서 이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때까지 한 번은 받아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기간은 이거를 보통 치료하고 첫 번째 사진을 찍어서 이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더 한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치료할 때가 보통 한 3개월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치료 내에서 첫 번째 하나 그 암이 이 항암제로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해 보시는 걸 보통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해서 뭐 이제 좀 더 전신 상태가 되면 또 다른 치료도 해 보시면은 그런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한계가 있는 치료이기 때문에 그 한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고 하기를 이제 보통 말씀을 드립니다. 네, 환자분의 케이스 요런 사실 케이스를 직접 이렇게 만나게 되면 너무 선생님도 저희도 뭐 어쨌든 이런 게 것 같아요. 흔하지 않기 때문에 네네. 이런 환자분들이 있는 거를 보면서 이제 물론 뭐 보람도 느끼는데요. 네네네. 이런 환자분들이 있으면은 그래도 좀 힘이 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반응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환자분들도 그러니까 췌장암은 이런 항암제 치료뿐만 아니라 저희가 완화 치료라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증상이나 이런 걸 도와줄 수 있는 치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치료들은 적극적으로 받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뭐 그런 치료를 근데 어떤 치료를 어떻게 하고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지는 환자마다 너무 다르고 그거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그건 이제 결국 그 환자분이랑 그 치료를 하시는 의사 선생님이랑 얘기를 해가지고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정하는 게 좋습니다. 네, 이해하였습니다. 아유, 선생님 목 아프신 거 아니냐고. 네. 네. 너무 네, 고생하신다. 요즘 사태가 좋아지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고생하신다고 댓글 주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댓글 조금 읽어보고 내용 네, 좀 이어가 이렇게 해주시죠. 보겠습니다. 하늘 아래 선님께서 질문인데요. 안녕하세요. 저희 와이프는 2년 전 종합검진에서 췌장이 아주 작은 혹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이제 서울대병원에 가서 MRI 찍고 6개월마다 초음파 피검사를 하였습니다. 지난달에 또 피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하고 결과를 들은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아무 이상 없다. 앞으로 병원에 오지 않아도 된다. 이거 너무 기쁜 말인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을 좀 들으셨다고 합니다. 기분은 너무 좋은데 혹시 작은 혹이라서 그래도 걱정이 좀 되시나 봐요. 근데 이제 저 아주 작은 혹이 보통은 저희가 이제 크기가 아주 작으면은요 이게 물집인지 기름덩어리인지 쉽게 얘기하면은 뭐 정말 암의 초기인지를 구별이 안 됩니다. 보통 네네. 이제 그거를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잘라내 가지고 현미경으로 볼 수도 없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별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경과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과 관찰을 충분히 해서 큰 문제가 없었으면은 아마 처음에 기름덩어리가 의심이 됐는데 그게 확실치 않아서 경과 관찰을 하다 보면은 이게 아주 작은 혹 같은 경우에는 이게 딱 사실은 이게 저희가 CT나 MRI를 찍으면은 그 두께가 5mm에서 1cm 정도 되는 두께로 잘라가지고 그걸 다 합쳐가지고 하나의 사진을 만드는 거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잘 잘리면 이렇게 확실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그게 확실하게 보여서 특별히 문제가 없어서 오지 않아도 됐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췌장이란 장기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기름이 좀 낄 수가 있습니다. 예, 아, 예, 그냥 예. 아무런 이상이 예, 없어서 이상이 없어도 보일 수가 있어서 그래서 그랬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사진을 안 봐서 100%는 말씀 못 드린다면 그럴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네, 아유 그래도 다행입니다. 오지 않아도 된다. 이 말씀 하실 때 되게 기쁘실 것 같아요, 교수님도. 근데 사실은 저 말이 의사들이 가장 하기 어려운 말들 중에 하나예요. 아,
그런가요? 100% 평생을 책임질 수는 없으니까요. 아, 확신하기는 어려우니까. 예, 어쨌든 대신에 지금 저 정도까지 관찰해서 괜찮다면은 저 환자분이 암이 생길 확률은 정상인이랑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유, 너무 예, 다행입니다. 정상이랑 큰 차이가 없으면 미리 검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네, 지금 또 답변 감사드리다고 예. 댓글을 주셨는데 아유 제가 다 기쁩니다. 또 계속해서 질문 조금 더 받아보겠습니다. 정베르베르님께서는요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췌장 낭종이 점점 커지면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나요? 현재는 2년에 한 번씩 MRI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췌장 몸통의 위치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은 낭종이 그러니까 그대로 있는 것보다 자라는 게 암이 진행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거는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런데요. 보통 1년에 0.5mm에서 1mm 정도 자라는 거는 대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낭종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낭종이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려서 물집인데요. 물집을 그 구성하는 그 겉에 이를테면은 그 공을 있으면 공의 그 표면이 있잖아요. 표면. 물집의 그 겉에 한 겹 정도의 세포가 쫙 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해서 이제 물집을 만들려면 물을 담는 이런 그릇이 있어야 되죠. 그릇 한 개의 세포들이 있는데 그게 한층 세포가 있을 때는 대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 세포들이 점점 겹치면서 이렇게 자라나게 되면은 고형 성분처럼 이렇게 툭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그걸 저희가 벽결절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벽결절 형태가 되면은 암이 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게 그 세포가 자라나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냥 그런 모양이 더 중요하고요. 모양이 더 중요하고 물론 점점 커지면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나 그 크는 정도가 아주 빠르지 않으면 좀 가능성은 좀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커지고 벽결절이 없는 상태에서 그 위험도가 올라가는 게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관찰하시면 됩니다. 되겠네요. 네, 관찰 꾸준히 해보시고. 그런데 이제 뭐 크기가 뭐 한 5, 6cm 이상 됐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네. 의사랑 좀 상의를 해봐야 되고요. 예. 네. 그리고 역시나 혈당에 대한 질문을 좀 많이 주고 계십니다. 엔젤님께서 췌장암은 혈당이 높은 분들 잘 걸리나요? 아니면 당뇨와 상관이 없는지요? 이런 질문도 주셨네요. 예, 아까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그 당뇨, 고혈당, 당뇨, 고혈당, 고인슐린 혈증은 모두 암의 위험 요인입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면 이제 일단 암의 위험이 높고요. 그다음에 당뇨가 있는데 혈당이 조절이 안 된다. 그럼 또 이제 위험이 올라가고요. 혈당이 높으면은 고인슐린 혈증이 되기 때문에 암의 위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관련은 있지만 위험도가 높진 않지만 관련은 있습니다. 예. 관련이 예. 있다라고. 그래서 당뇨 조절 잘 하세요. 네. 그리고 췌장 양성 종양도 많던데 이거 무조건 수술해야 되는지도 질문을 주셨네요. 무조건은 아니고 이제 양성 종양의 형태나 모양을 보고 암의 가능성이 있으면 수술하라 그러고요. 암의 가능성이 없으면 좀 지켜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고래밤님께서 그 항암 치료를 하거나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나서 피로와 통증이 심하다던데 혹시 일상생활을 좀 유지하기 위한 좋은 어떤 그런 방법이 좀 있을까요? 예, 그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제 어쨌든 통증이 심하다면은 통증에 대해서는 아마도 그 진통제 가지고 좀 조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은 이제 진통제를 많이 드시면은 진통제 이제 쉽게 해서 중독되는 거랑 진통제를 많이 먹으면은 이제 암이 좀 나빠지지 않나 통증을 덜 느끼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통증은 최대한 잘 조절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절하시면서 하시면 되고 아마 피로가 심한 거는 이제 이게 결국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염증을 일으켜서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사실은 뭐 충분히 쉬시고 영양 성분 섭취 잘 하시고 그다음에 어쨌든 요즘 많이 나오는 데이터들이 근육량이 많고 운동을 많이 하시면은 모든 암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움직일 수 있으면 최대한 움직이시고 일상생활을 가능하면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게 못할 정도로 만약에 너무 부작용이 심하다 일상생활을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의 용량을 좀 조절을 해서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환자분이 가능하면은 본인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기 위한 게 가장 중요한 치료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용량을 좀 줄이거나 아니면 간격을 좀 늘려가지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는 걸 보통 추천드립니다. 네. 혹시 이거 항암 치료 하실 때 좀 많이 힘들어 하시나요, 환자분들이? 어떤가요? 췌장암 치료 중에서 폴피노스라는 약은 굉장히 힘듭니다. 보통은 그 약이 이제 2주 간격으로 보통 치료를 하는데요. 뭐 환자분 말씀드리면 일주일 동안 거의 누워 있다가 일주일 정도 지나서 몸이 회복할 때쯤 되면은 다시 와서 주사를 맞아야 된다. 이렇게 할 정도로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너무 힘들어서 정상적인 생활이 도저히 안 되면은 3주 간격으로 이렇게 늘리는 경우가 보통 많고요. 안 그러면은 용량을 좀 줄여주면 좀 이게 편해집니다. 그렇군요. 예. 2주마다 맞는다고 말씀 주셨는데 몇 번을 치료해야 되는 건가요? 보통은 4번을, 2주 간격으로 4번 정도 치료를 하고 네. 저희가 사진을 찍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보고, 그래서 이제 평가할 때 보통 보는 게 얼마나 좋아졌는지, 약이 얼마나 잘 듣는지. 두 번째는 아까도 말했지만 항암제 부작용을 얼마나 있는지, 그러니까 환자가 얼마나 잘 항암제를 견디는지. 이 두 가지를 보고 나서 이 약이 정말 환자한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생각을 해가지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뭐 그때는 환자분 의견도 사실 중요하죠. 뭐 그렇게 해서 보통 치료를 하고, 물론 뭐 이제 암 중에는 이제 수술 조금만 줄면 이제 수술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암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뭐 환자분이 좀 힘들더라도 하자고 얘기를 하고, 아니면 전이성이 있고 나이도 많고 지병이 있으신 환자분들이 있으면은 환자분이 견딜 수 있을 만큼 잘 조절을 해서 치료를 해서 그 효과를 보고, 효과가 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가는 거고요. 효과가 없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좀 다른 치료를 좀 상의를 해드려야죠. 네, 그리고 또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췌장암의 치료 성적이 혹시 좀 병원마다 다른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지, 환자 입장에서. 네. 아니면 좀 크게 차이는 없을지, 이런 글쎄요, 것도 저게 이제 주셨네요. 저희들이 이제 흔히 얘기할 때 수술은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술은 어차피 수술은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사실은 좀 중요한 면이 있거든요. 네. 수술을 많이 하는 병원이 아무래도 수술 성적이 좀 더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약물 치료나 이런 거는 사실은 뭐 우리나라는 약이 심평원에 사실은 심사평가위원회에서 이제 조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약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큰 차이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췌장암을 치료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모든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얘기는, 만약에 췌장암 수술 못하는 췌장암이고 만약에 췌장암에 대한 연구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연구 프로그램이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라고 보통 얘기는 합니다. 그러면 신약을 써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임상시험이요. 예. 그런 거는 들어가 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병원과 비교해 보는데 이게 사실은 성적이 지금 우리나라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요. 아직 이게 비교할 방법이 사실은 그렇게 쉽진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사실 의료는 사실 그렇습니다. 의료는 제일 치료를 잘하는 데가 있으면 다 거기 가서 치료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뭐 심리거든요. 그리고 약도 뭐 아주 개발해가지고 아주 좋은 약이 하나 나왔다. 그런데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은 약이 나오면 모든 약은 다 일로 갑니다. 아무리 이 약이 초기 약이고 이 약이 만든 사람이 고생을 했어도 그게 의료기 때문에 제일 좋은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거는 환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네. 근데 그게 뭐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는 면도 있으니까요. 예. 어쨌든 치료 약제 같은 거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가이드라인 같은 게 다 있기 때문에 예. 뭐 이 병원에 가면 다른 약을 받고 뭐 이런 거는 아니다. 예.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상시험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말씀을 주셔서요. 네. 교수님도 좀 적극적으로 새로운 치료의 기회라고 말씀 주실까요? 예. 당연히 임상시험은 새로운 치료의 기회고요. 그리고 또 일단 기본적으로 임상시험은 뭐 아무래도 임상시험을 하게 되면은 그 따로 신경을 써야 되는 면들이 굉장히 많고, 근데 현실적으로 사실 그 임상시험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해서는 제약회사가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 서포트를 해서 임상시험을 해서 나중에 돈을 벌기 때문에 이제 서포트를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외국에 있는 이제 회사가 다국적으로 할 때 이제 가끔 들어와서 하는 경우가 있지, 우리나라에서 아직 약을 개발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좀 한계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군요. 네. 그리고 등 통증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박영애님께서 등이 아프면 췌장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좀 주셨는데요. 지난 시간에 잠깐 좀 언급을 주시긴 했는데, 예. 네.
물론 췌장이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뒤쪽까지 이제 췌장이 그 몸 가운데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뒤쪽으로 조금만 가면 이제 척추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뒤쪽으로 많이 번지면 이제 등이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등이 아픈 경우에 대부분은 췌장에 문제가 없고 오히려 등에 있는 근육이나 뼈에 문제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뭐 등이 아프고 나이도 많으시고 체중도 빠지고 그래서 췌장이 걱정이 되신다 그러시면은 CT 정도 한번 찍어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HJL님 질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그 췌장이 안 좋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많이 좀 질문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인슐린 분비가 적어도 췌장이 안 좋아질 수 있는지요? 또 검사는 CT 질문 주셨는데. 보통 이제 뭐 쉽게 얘기해서 CT에 안 나오는 작은 췌장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그래서 그것까지 다 찾아낼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뭐 현대의학에 있어서 CT를 찍어서 없다면은 어떤 검사를 해도 발견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는 일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CT로 충분하고요. 췌장이 안 좋으면 그러니까 췌장이 이제 기능이 많이 떨어지면 나타나는 증상은 사실 췌장암이랑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 췌장암이 생긴다 그래서 췌장의 기능이 나빠지진 않습니다. 췌장의 뭐 50%가 췌장암이 돼도 췌장의 기능은 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이 안 좋으면 나타나는 뭐 주된 증상은 보통 이제 만성 췌장염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인데 그런 증상과 췌장염은 일단 관계가 없고요. 그다음에 인슐린 분비가 그러니까 과인슐린 분비가 되면은 췌장암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인슐린 분비가 필요한데 인슐린이 안 나오면은 당뇨가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슐린 분비가 작다 그래서 췌장이 나빠지진 않습니다. 예. 네, 인슐린 분비랑은 또? 예, 인슐린 분비랑 네. 췌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의도를 제가 잘 파악이 못했는데, 이제 인슐린 분비가 적다 그래서 췌장이 안 좋아지진 않습니다. 예, 그거는 네. 뭐, 그 인슐린은 췌장이랑 관계가 없고 인슐린 분비가 적으면 당뇨가 생기겠죠. 네, 암이랑은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예. 말씀을 주셨고요. 또 별을 보고 산다님이 또 길게 질문을 주셔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암 수술을 받고 4년째입니다. 3개월 전에 당화혈 색소가 6.1이었는데 이제 이번 달에 3개월이 지났는데 6.5가 나오셨나 봐요. 치료를 들어가는 게 나은지 이런 질문을 주셨고, 암도 좀 걱정이 됩니다. 6개월에 한 번씩 MRI를 찍고 있는데 간, 췌장 위, 폐를 찍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아마 당화혈 색소가 얼마나 돼서 뭐 그 당뇨를 치료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내분비 선생님이랑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글쎄 6개월에 한 번씩 MRI를 찍고 있는데 이거를 왜 찍는지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봐서는 아마도 대장암 수술을 받아서 찍는 것 같고요, 이거는. 그리고 보통은 이제 저희가 복부에 있는 MRI나 CT를 찍게 되면은 간, 췌장, 위폐를 아마 저 대장암 때문에 간이랑 췌장, 위폐를 다 찍는 어떤 사진을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근데 그 흉부 CT가 있고 복부 CT가 있잖아요. 흉부는 어디까지 나오는 거고 복부는 어떤 장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 복부 CT는 이제 네. 보통은 간 위에서부터 저희들이 보통 그 골반까지 다 찍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 안에 있는 등기가 잘 나오는데 간 윗부분이 이렇게 폐가 이만큼 내려와 있으면 간이 이렇게 여기 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간 윗부분을 찍으면 폐 일부가 나오게 됩니다, 사진에.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폐 CT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폐가 시작되는 그 에이펙스라 그러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약간 좀 위에서부터 찍기 시작해가지고 폐 밑부분인데 폐가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와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부까지 찍혀서 사실 폐 CT를 이렇게 보면은 췌장의 일부도 이렇게 보입니다. 보이긴 하는데 이제 보통은 다 보이진 않고 좀 밑에 좀 안 보이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질문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숙숙님께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남편이 췌장암 수술을 1년 만에 대동맥으로 전이가 되어서 방사선 치료를 받으신 후에 천공이 생겨서 수술을 했는데 또 천공이 생길 수도 있나요? 이런 질문을 또 주셨네요. 아마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는데 방사선 치료를 할 때
장이 겹치게 되면 이제 장에 손상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천공이 생겨났을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대동맥 옆에 있는 아마 임파선으로 전이가 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동맥으로는 전이가 보통 동맥은 이제 그 혈관이기 때문에 네네네. 혈관 주변에 어디로 전이가 돼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저게 천공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그 방사선 치료하는 그 방사선 빔이 들어가는 그 부위에 장이 있고 수술하거나 그러면 이제 보통은 방사선이 들어가면은 장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네. 방사선 받는 부위가 변하는데 수술하게 되면 유착이 되면서 계속 같은 부위에 방사선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천공이 생길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 다시 천공이 생길 수 있나요에 대한 질문은 이제 그 천공된 부위가 얼마만큼 잘 아물었느냐가 문제고 그다음에 다음에 무슨 치료를 할 수 하느냐가 또 문제일 것 같은데 보통 일반적으로 방사선 치료는 한 부위에 쪼이게 되면은 그 부위에 쪼일 수 있는 모든 양을 다 쪼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위에 다시 방사선 치료를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네, 그리고 또 몬드모스님께서요, 그 상복부 초음파 소견의 신장과 간에 고에코 부위가 관찰이 되는데 복부 CT를 검사해야 될까요? 글쎄요. 제가 신장과 간의 네. 고에코 부위가 관찰됐을 때 감별해야 될 질환이 문제인데요. 간 같은 경우에는 고에코 부위가 관찰되면 뭐 저기 혈관종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 신장에도 뭐 비슷한 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신장은 아마 비뇨기과 선생님이랑 간은 이제 간 보신 선생님이랑 한번 상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뭐 CT를 찍어보면은 뭔지는 확실히 감별이 되긴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물혹 있는 사람이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나요? 이런 질문 주셨네요. 뭐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냥 잘 드시면 됩니다. 맛있는 거 드시고 보통 이제 조심해야 하는 거를 꼭 물어보시면 하는 얘기는 이제 일반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거. 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그냥 뭐 여러 가지 그 심혈관 질환이나 이런 거를 조심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물혹이랑 당뇨는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네. 예. 어떤 특별히 뭐 그런 건 없다.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수준에서 조심해야 될 거 네, 조심하고 그러니까 하는 게 제일 뭐 중요하다. 뭐 이제 나이가 많으시면 이제 채소 위주로 좀 드시고 뭐 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살 안 찌게 하고 네. 예. 술 담배 조심하시고. 예. 김바다님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선수술 1기 B. 아, 네, 또 진단을 받으셔서 질문 좀 주셨는데, 60대 후반 여성분이시고, 현재 예방항암 폴피리녹스를 받고 계신데 너무 힘들어서 좀 낮추셨다고. 혹시 낮춘 것 때문에 이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뭐 기본적인 원리는 항암 용량을 낮추거나 이제 기간을 늘리게 되면은 암이 죽을 확률은 떨어지고요. 대신에 항암제 용량을 높이거나 기간을 줄이게 되면은 환자가 힘들어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개 사이 가운데서 견딜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찾는 거거든요. 그걸 찾는 방법은 환자분이 느끼는 증상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항암제 할 때마다 하는 혈액 검사 수치도 있습니다. 네. 그 두 가지를 보고 다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거는 아마 지금 말씀 드는 거 봐서는 최선의 치료를 하고 있는 거고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서 최선을 다하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고 그 이상의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치료는 잘 받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칼만님께서 독일에 가시는 분들 루타테라 이런 치료에 대해서 혹시 답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마 저게 핵의학 치료는 보통 신경내분비 암에 대해서 보통 치료하는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저 핵의학 치료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는 예전에 보험이 안 돼가지고 못했었는데요.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엔 저게 못해가지고 저기 안 돼가지고 이렇게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핵의학 치료가 뭐예요, 교수님? 핵의학과에서 하는 치료고요. 그게 보통 그 동위원소를 그 도타테이트라 그래서 그 쉽게 해서 그 신경 내분비 종양에서 그 내분비 그러니까 호르몬을 만들기 위해서 몸으로 흡수하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 성분들에다가 핵의학 그러니까 이 방사선 동위원소를 붙여가지고 그걸 주사를 주게 되면은 그 신경 내분비 종양이 그거를 받아들여가지고 들어가면서 그 핵의학 물질이 그 암으로 들어가서 보통 치료하게 됩니다. 제일 흔한 게 저희가 갑상선 치료할 때 요드 치료하는 거. 어디 이렇게 막 들어가서 하는. 그러니까 갑상선이 네네. 요드를 필요로 하니까 요드에다가 방사선을 붙여가지고 하듯이
그 신경 내분비 종양이 그 마찬가지로 내분비 물질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필요한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 소마토스타틴 리셉터가 있는 환자들한테 소마토스타틴에 그런 걸 붙여가지고 비슷한 물질 붙여가지고 넣어주게 되면 그게 그 안으로 잘 들어가서 그걸 죽이는 치료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김바다님 두 번째 질문 주셔서 요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폴페이녹스 12회가 다 끝난 뒤에는 어떻게 지내는 게 좋을까요? 행복하게 지내시면 됩니다. 어차피 그러면은 수술하고 난 다음에 12회 정도 했으면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치료를 다 한 거고요. 거기까지 견디셨다는 거는 환자분이 굉장히 인내심도 강하고 그거를 정말 열심히 치료를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치료하는 게 더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 다음에 추적 검사 기간이나 CT 검사는 그건 이제 각 그 병원마다 좀 다르고 어차피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이제 재발한지 안 하는지 관찰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환자분은 열심히 투병 생활을 하셔가지고 어쨌든 완치도 되고 받을 수치를 다 받으신 거니까 그 남은 시간을 잘 보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네, 아유 대단하십니다. 네. 그래도 정말 힘든 치료인데 보통은 저 12회까지 못하고 8회하고 끝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렇군요. 못 견디셔서. 아이고. 네, 또 그러면 준비해 주신 내용이 조금 더 남아서 이것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췌장암 치료를 할 때 주의해야 될 것들 또 제가 좀 질문을 미리 드렸었는데 어떤 거 좀 주의를 하면 될지. 췌장암 치료할 때 주의해야 될 거는 네. 뭐 일단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췌장암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췌장암에 대한 치료뿐만 아니라 췌장암 때문에 뭐 담도가 폐쇄돼서 황달이 있다든지 위장관 폐쇄가 돼서 뭐 잘 못 드신다든지 아니면 아까처럼 천공이 있다든지 했을 때 그런 치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치료도 잘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뭐 사실은 이제 보통 저희도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뭘 더 해볼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뭘 됩니까? 먹어야 되느냐, 네네.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 제가 뭐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이제 근거 없는 거는 뭐 꼭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유혹이 많은 나라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아니면 민간 주변에서도 요법도 많고. 여러 가지 요법들이 많은데 일단은 항암제 치료를 할 때 그런 민간 요법이나 다른 치료를 꼭 받고 싶으시면은 한 번쯤은 말씀하시고 상의하시고 하세요. 이게 왜냐면은 두 가지, 그 쉽게 해서 뭐 다른 치료를 A라는 B라는 치료 같이 하게 되면은 각각 했을 때는 부작용이 없다. 두 개를 같이 하면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뭐 한약 같은 거 먹게 되면 한약 때문에 간이 나빠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약만 뭐 먹겠다 그러시면 저희가 뭐 그걸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항암제 치료를 하고 있다 그러면 꼭 그건 말씀하셔서 하는 거는 좀 새로운 뭐 저희가 흔히 하는 게 아닌 거면은 그런 걸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먹고 견디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항암제 치료나 방사선 치료가 그거를 잘 하시는 것도 그것만 잘 하시는 것도 대단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주변에서 좀 많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뭐 항암제 치료하시면서 술이나 담배를 하시진 않으실 거니까 그런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있으면 좀 움직일 수 있도록 해보세요. 그냥 누워만 지내시고 운동을 안 하시고 근육이 떨어지고 이러는 게 결국 좀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은 일상적인 생활을 지낼 수 있도록 하고 그게 너무 힘들면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의사 선생님이랑 잘 상의를 해서 그런 거를 좀 도와주는 완화 치료거든요. 그 적절한 뭐 약이라든지 아니면 적절한 뭐 어떤 그 무슨 재활의학과에 있을 때는 여러 가지 그 물리치료라든지 이런 걸 적절히 받으시면서 그런 걸 좀 잘 피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치료를 따라가서 할 수 있는 것까지 최대한 해보는 게 제가 권유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또 치료할 때 당부사항도 준비를 해주셨잖아요. 어떤 것들 좀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지 이런 것도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 여기. 잠깐만 저기. 네네네네. 가서 좀 코를 좀. 네네네. 제가 교수님한테 마지막으로 환자분들에게 당부할 말씀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여쭤봤는데 또 슬라이드로 자세히 준비를 해주셔서 여기에 대한 내용도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교수님 너무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신데도 긴 강의를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교수님. 당부할 말씀이요? 네. 이게 사실은
처음에 이제 진단을 갑자기 받으신 분들도 아마 듣고 계실 것 같은데 진단을 받으면 일단 다 당황하고 정신을 잃습니다. 이거는 저도 이제 제 주변에 아마 얘기하면 누구는 다 알지도 모르는데 제 동료 의사 선생님인데요. 아마 네. 부인과 전문 선생님이셨어요. 네네네네. 근데 건강검진 받다 갑자기 암이 의심된다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오셔서 저를 볼 때는 아주 담담하게 뭐 검사 언제 할래 그랬더니 본인이 이렇게 스케줄 보시더니 뭐 좀 이따 천천히 해도 되겠지 그러셨어요. 네네네네. 그런데 제가 이제 바로 이제 다음날 해드리겠다라고 최대한 빨리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렇게 한번 가시더니 갑자기 전화가 오시더니 최대한 빨리 해달라고. 그게 이제 일단은 뭐 진단할 때는 정신을 차리고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당황합니다. 이게 갑자기 뭐 전쟁이 터진다든지 갑자기 큰 뭐 수해가 난다든지 그런 상황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개인적인 입장으로 보면은.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정신을 차려서 가장 좋은 거를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게 환자 본인이 어렵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도 항상 그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쨌든 췌장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료를 해야 결과를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최선의 치료를 다 하고 그 치료의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치료입니다. 그리고 그 치료가 힘듭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체력이 없으면 또 치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기저질환이 있거든지 췌장암을 치료하다가 잘 안 된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항암제 치료를 하는데 갑자기 부작용이 많이 생겨서 너무 힘들다. 그러면 이제 그 순간순간마다 치료를 더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기다리는 게 좋을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비용 이득을 항상 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보통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췌장암이랑 같이 붙는 거는 이때면 저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태랑 올림픽에서 그 게임을 하는 거랑 좀 비슷합니다. 일단은 이길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조금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죠. 약간 좀 받아들이는 게 네. 필요합니다. 낮다는 걸 인정을 하고 일단 이게 인정이 안 되면은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 가지 치료를 많이 하십니다. 많은 걸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럼 이제 부작용만 많아지니까 인정을 하고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매번 할 때마다 무엇이 최선인가 항상 계속 고민을 의사 선생님이랑 같이 하면서 그리고 그거에 대한 최선의 결과를 기다려보는 게 췌장암을 치료하는 의사 입장으로서 이제 같이 하기가 좀 그러면 이제 사실 저희들도 이제 말씀드리기가 좀 편하거든요. 결정도 빨리 되고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잘 듣는 경우가 있고 잘 안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해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해보는 거를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좀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마지막 환자분들께 당부 사항까지 좀 전달을 주셨는데요. 요즘에도 많은 환자분들 진단하시고 또 치료하고 계실 텐데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보면서 꼭 좀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한테 네. 글쎄요 뭐 의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어쨌든 한계가 좀 있습니다. 뭐 이렇게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의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뭐 모든 의사가 모든 걸 다 해줄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은 그래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은 환자분을 치료하면서 이제 어쨌든 저희들도 어쨌든 한계를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하나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환자분들이 어쨌든 뭐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경우가 사실은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고 그거를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한계가 있을 때 보통 한계에 대해서 보통 같이 상의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상의를 할 때 어쨌든 환자분들이 자기가 이제 원하는 거에 대해서 최선의 어떤 걸 원하는 건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은 거기에 맞춰서 아마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마 이게 치료의 대부분의 환자들은 사실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을 하셔서 제가 너무 어려운 질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치료에 한계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좀 상의를 많이 해야 되는 경우가 현장에서는 많이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뭐 이제 어느 단계에서는 뭐 의사 혼자서 결정하기 어렵고 환자랑 상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네, 참. 오늘 행복한 토끼님께서 열등강에 감사드린다고, 별을 보고 산다님께서도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그래도 참 어렵고 진짜 당황스러운, 진단하실 때도 참 어렵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췌장암을 그래도 생존율을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 주시고 췌장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럼 오늘도 정말 귀한 시간 내주신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이렇게 인터뷰쇼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